자, 이제 8장 해양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법에서는 자, 해양법이라는 게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국제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제법의 초기에 그 배로 보통은 다 그 식민지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를 통해서 서로 이루어졌죠. 해양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과 관련된 충돌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전한 게 국제법이 이제 해양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해양법이 가장 오래된 국제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해양법에서 어디까지를 자기들의 영해로 하느냐. 영해라는 것은 영토라는 것은 이제 영토는 이제 육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명확하죠. 국경선이 있으니까. 하지만 바다에는 이제 선이 없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어디까지가 그 나라의 관할권이 이제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겠죠. 각각 나라마다 특히 인접한 나라에서는 되게 복잡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기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선은 예를 들어 여백에다 한번 자, 기선이라는 것 같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기선은 그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기준이 선. 그래서 이렇게 기선을 이렇게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몇 해리까지가 영해로 한다. 이거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기선이 중요하겠죠. 기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영해는 12해리까지 선포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영역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기선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선은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습니다. 통상 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다 이 통상 기선을 해야 되는데 통상 기선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다든지 우리나라처럼 막 섬이 해안선 주위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통상 기선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이제 직선 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나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런 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통산 기선과 직선 기선이 있는데 직선 기선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수한 그런 상황,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다, 구불구불하다 이럴 때는 직선 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선이 외측 한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다 몇 해리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 그 기선부터 거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따지면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내수가 이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거든요. 그 기선의 안쪽은 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 이제 자기의 관할권이 그 나라의 관할권이 되는 거고 접수 수역은 그 영해 바깥쪽에 있는 곳인데 어떤 그 밀수선이라든지 그 비밀리에 이렇게 그냥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뭐 중국에서 출입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영해 안에서 어떤 그런 범죄 행위, 그러니까 밀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 집행을 못 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 접속 수역이라고 있는데 이 수역까지는 영해 내에서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그런 경우에 접속 수역까지는 거기 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수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해는 영해 바깥쪽은 다 공해입니다. 그래서 접속 수역도 어떻게 공해에 다 포함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토 내수 영해가 있고요.
영해 바깥쪽은 다 공해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선 아까 봤었고요. 영해는 연안국에 관할권이 적용되는 수역 최대 12해리,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선포할 수가 있다. 그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대 12개 해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1해리, 2해리, 3해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해 통항권. 자, 무해 통항권은 예전부터 있던 그 국제법에 예전부터 있던 그런 그 관습 국제법의 일종인데요. 영해 내에서 영해는 이제 관할권 그 자국에 다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인데 그 영해 내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가지고 있는 권리,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영해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록 영해 내이지만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관습국제법상 확립된 제도입니다. 이 무해 통항권은. 그래서 그 영공 같은 거는 우리 하늘은 통과할 수가 없죠.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바다인 경우에는 이런 무해 통항권이라는 관습국제법상 확립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이 모든 국가의 선박이 누리는 권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접속 수역은 아까 얘기했죠. 영해 바깥쪽에 접한 수역인데 여기에서 밀수라든지 또는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이제 그 연안국이 가서 그걸 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총 224해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영해는 12해리까지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선포할 수 있고 접속 수역은 24해리까지 가능하다. 집행 법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세 그 밀입국 또는 이제 밀수 또 재정 출입국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거 안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환경은 이제 남용되는 걸로 권리를 남용하는 걸로 보통 인식합니다. 그래서 안보, 어업, 환경 같은 경우는 접속 수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집행하는 것은 남용에 해당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밀수라든지 또는 밀입국 또는 위생 이런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과 통항권은 새로운 통항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2해리까지 영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그 공해에 대해서 새로운 통항제도가 이제 좀 만들어질 필요를 느꼈고요. 그래서 통항권이라는 새로운 통항제도를 만들겠다. 자, 이거는 공해상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제 그런 권한이고요. 군도 수역은 여러 가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군도 수역인 경우에는 원래 섬이 자 예를 들면 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선도 마찬가지로 섬에 따라서 다 기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군도 수역 이제 군도 국가인 경우에는 이 섬을 그냥 하나의 뭉뚱그려서 여기 바깥 외선의 기선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섬 자체를 원래는 개별적인 하나 따로따로 기선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군도 국가는 자기들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섬을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기선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군도 국가가 요구로 새로운 수역을 도입한 게 바로 군도 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 옛날 관습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제도가 아니라 이제 이 해양법 조약으로 새롭게 나온 게 통과통항권 또는 군도 수역 이런 거는 새로운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새롭게 나온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륙붕 있습니다. 대륙붕은 평평한 그런 그 해양 지형이 평평한 곳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륙붕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가 가능하고 또는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이 200해리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쭉 있을 수가 있죠.
이것도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대륙 사면이 있고 대륙붕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륙붕은 이 기선으로부터 200 이렇게 200해리까지 대륙붕을 할 수 있는데, 이 대륙붕이 계속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350해리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고요. 기선으로부터 대륙붕이 200해리까지인데 만약에 외측 한 개가 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대륙붕까지는 굳이 한 200해리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타적 경제 수역도 200해리까지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많이 들어보셨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경제적인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각 연안국에. 그래서 연안국의 천원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는 어업의 자유를 제외한 공해 자유를 인정하면 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공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12해리까지만 영해고 그 외에는 이제 공해에 해당하는데, 공해에서는 어업의 자유를 제외한 공해 자유를 인정받고, 어업이라든지 어떤 천연자원 여기에 대한 것만 그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고, 자, 해양법에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을. 자,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상 영해에 관한 설명이다. 영해 아까 봤죠? 12해리까지가 영해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연안국은 반드시 기선으로부터 영해 12해리를 선포해야 된다. 반드시 12해리를 선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 12해리까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연안국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해의 폭을 24해리까지 확장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닙니다. 최대 무조건 12해리까지. 24해리까지 확장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접속 수역이었죠. 24해리까지는 접속 수역. 영해는 기본적으로 연안국에 관할권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연안국들이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의 선택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연안국 정부는 자국 경제 상황과 어로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을 택일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기선을 해야 됩니다. 통상기선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선기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그거는 192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자, 192페이지에 이제 기선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중간 종에 보시면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 이런 경우에만 직선 기선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바른 기술은 이것이 영해에 대한 정의네요. 예, 기본적으로 관할권,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자, 2번 유엔 협약 해양법 협약은 국제사회의 해양법 질서를 구축한 획기적인 조약이다. 이 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자, 이 해양법 옛날부터 관습국제법으로 있는 걸 어떻게 해양법이라는 조약을 만들었는지는 9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자,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이라고 있는데요. 자, 해양법은 아까 봤죠? 국제법의 가장 오래된 분야 중 하나고 관습법 형태로 존재해 오던 거를 이제 협약으로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전화 작업을 거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해, 어디까지를 자기 영토로 영해로 하느냐가 각 나라마다 좀 이익이 관련된 그 부분이라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58년 제1차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었지만, 회의가 있었지만 영해의 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냥 실패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60년대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열렸으나 이때도 영해에 대한 합의를 도달 실패했습니다. 3차까지 가죠. 73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있었고 이때 10년의 논의 끝에 82년 이제 3차 해양법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10년 동안 논의한 다음에 82년 드디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영해를 12해리로 하자 이게 이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94년에 발효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발효를 했습니다. 해양법 그 협약 조약을. 자, 유엔 해양법 협약은 82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성안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아니죠. 시작은 성안이라는 게 이제 처음 초기 작업이 언제냐면 제1차가 되게 오래된 58년 제1차 해양법 회의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엔 해양법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대폭 도입하여 균형을 도모하였다.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따라서 현재 해양법 질서는 관습국제법도 남아있고 1958년 4개의 제네바 협약 이게 이제 시작된 협약이죠. 제1차 82년 마지막 제3차 해양법 회의 이때 협약이 병존하는 구조이며 이제 마지막 그 협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 해양법은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요 2번 내용에서 맞는 내용이네요. 기존의 관습국제법도 반영하면서 새로운 제도도 대폭 도입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는 국제사회의 광고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이제는 대부분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닙니다. 지금 해양법 협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해양법 협약에 대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중에 새로 도입된 제도 아까 봤었죠. 군도 수역하고 공항 통항권,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존의 영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까지 할 수 있다. 그 200해리 내에 있는 어업이라든지 천연자원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 수역입니다. 무력화했다는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요 내용이네요. 2번 내용. 2018년 기말 보겠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 그 수역 내에서의 어업이라든지 해양조사 이런 것들은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죠. 타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은 이제 공해거든요. 공해상에서는 그 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해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안국은 협약에 부합하는 연안국 법령 집행 시 이에 위반하는 선박을 납포할 수 있다. 이제 추적권인데요. 이것도 이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졌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정의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3페이지에만 아마 나와 있는데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보시겠습니다. 영해의 일부도 아니고 공해의 일부도 아닌 독특한 수역으로 연안국이 주장해야만 설정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권적 권리, 관할권, 천연자원에 대한 이런 관할권은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해양 조사를 타국이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모든 국가는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나라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어업 활동이라든지 그 뭐 과학 탐사 조사 이런 것만 못할 뿐이지 그 외에 전통적인 공해 자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다. 그 내용이었고요. 아까 납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추적권인데요. 그게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공해상에서 납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상 추적권은 연안국의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하여 도주하는 경우 공해까지 추적하여 날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런 권한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상공을 비행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해이기 때문에 공해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겁니다. 자, 대륙 변계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이원까지 확장되는 경우, 그 대륙 변계가 대륙붕이 200해리까지 할 수 있는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계속 더 연장되는 대륙붕이 연장될 경우에는 350해리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때는 나온 것 같아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대륙붕을 권한이 있고, 대륙붕이 계속 더 뻗어나갔을 때는 기선으로 350해리까지 외측 한계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기말 한번 보겠습니다. 영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12해리를 선포해야 된다. 아니죠. 최대 12해리까지 선포할 수 있다. 항해국 선박은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 무해통항권은 그 영해 내에서 모든 국적을 상관없이 모든 국적의 선박이 가지고 있는 관습국제법상 원칙이라고 그랬죠. 무해통항권. 영해 내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이 무해통항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게 예외이다. 해양법 체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항해국 국제 관습법이다. 타국 영해 내에서 이 무해통항권은 그 모든 국가의 선박이 다 향유하는 권리입니다. 관습국제법상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 해양법 협약,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무해통항권을 향유를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네요.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거는 옳지 않죠. 자, 유엔 해양법 협약 새롭게 도입된 거,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통과 통항권, 군도 수역, 이 접속 수역이라든지 무해 통항권은 예전부터 있던 관습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요 세 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접속 수역 나왔습니다. 접속 수역. 연안국은 접속 수역 안에서 자국의 모든 법령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법령은 아니죠. 집행할 권한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이제 밀입국이라든지 밀수라든지 관세 제정 또는 출입국 여기에 대한 것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접속 수역의 폭은 24해리까지 선포 가능하다고 그랬죠. 기선에서 24해리까지. 접속 수역에서 연안군이 집행관할권 행사는 관세 제정 출입국 또는 위생 요거 가능하고, 그 외에 안보나 어업이나 환경은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지나친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안보나 어업 환경.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법령 집행 권한 가진다가 이게 옳지 않네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58년 제네바 4개 협약을 완전히 대체하였으며 기존의 협약은 따라서 폐기되었다. 아니죠. 기존의 협약도 됐고 관습국제법 또 82년 해양법 모두가 병존하는 그런 구조라고 그랬죠. 틀렸네요. 이거는 영해의 폭은 확정되지 못하였다. 유엔 해양법 협약 결국은 82년에 영해의 폭이 확정됐다고 그랬죠. 82년 이에 이 해양법 협약에서 영해의 폭이 확정됐습니다. 해양은 영해와 공해의 이원적 구조로만 존재한다. 아니죠. 영해 내와 공해뿐만 아니라 접속 수역도 있고, 그리고 그 배타적 경제 수역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죠. 군도 수역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맞습니다. 군도 수역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공항 통항권도 새로 도입되었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접속 수역은 특별히 지정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선포될 수 있다. 접속 수역,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였습니까? 그 밀수나 밀입국이었죠. 이제 관세나 재정이나 또는 거기에 추가로 위생까지. 해양사고 단속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아닌 게 뭐였죠? 어업이라든지 또는 보안이라든지 환경은 아니라고 그랬죠. 82년 해양법 협약 옳지 않은 것은
군도수역 신설, 통과통항권 신설 맞죠? 영해 범위를 최대 12일까지 확정한 것도 해양법 82년 유엔 해양법에서 했죠. 우회 통항권 제도 신설 아닙니다. 이거는 관습국제법상 예전부터 있던 제도였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하나가 더 뭐 있었나요? 접속수역, 접속수역도 기존에 있던 제도였다라는 거. 자, 이제 기출 국제기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국제기구는 간단한데요. 국제기구의 법적 권한. 국제기구도 국제법상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포괄적인 주체성은 인정이 안 되고 제한적인 법 인격성이 있다. 조약 체결권,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국제기구가 다 갖는 권한은 아니고 국제기구 중에 조약 체결권을 갖는 기구가 있다.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자, 국제기구 직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 국제기구에 있는 직원들이라서 특권이 우리가 그 4장에서 봤었죠. 외교관의 특권. 5장에서 봤었죠. 외교사절 특권을 봤는데 이 외교관의 특권에 비해서 조금 더 제한이 가야 되는데 고위직인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특권이 부여되지만 중하위직인 경우에는 공적 업무에 관해서만 특권이 인정되고 그 외에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국제기구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아까 국가 책임에서 봤었죠. 국가 책임에서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가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국제기구도 직원을 위한 기능적 또는 직무적 보호권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배상 사건, 레퍼레이션 사건이 배상이라는 건데요. 배상 사건에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국제기구 유엔이 국제법적으로 법적 주체성을 인정받은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가는 게 낫겠네요. 국제법에서. 자, 국제기구가 그 다른 국제법 주체 위법 행위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주체에게 배상을 구하는 국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국가는 자기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해서 국가 책임에서 살펴봤었죠. 근데 국제기구의 그 직원이 그런 피해를 받았을 때 국제기구가 나서서 그거를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외교적 그 보호권에 비교해서 국제기구가 그 직원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게 기능적 보호라고 하거든요. 기능적 보호 또는 직무적 보호라고 하는데 이게 배상 사건에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유엔 직원이 테러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그 피해자의 국적이 아마 스웨덴이었는데 그 스웨덴이 이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를 했죠. 한데 그 스웨덴 그 피해자의 국가 위에 피해자가 몸담고 있는 그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도 또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기구가 국제법 인격법 그 주체성을 인정받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국제 기능적 보호라는 거 외교적 보호가 아닙니다. 기능적 보호입니다. 자, 유엔 국제기구의 대표적 기관이 유엔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다른 각각의 이제 기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회는 회원국 모두로 구성되어 있다. 대신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 나머지는 기출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기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국제기구는 국가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법 인격을 갖지 못한다. 아니죠. 제한적이지만 법 인격을 가지고 있고 국제법상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인정이 됩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은 각 자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그 국제기구 내를 대표하는 거죠. 이들에게도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이 부여가 되지만 중하위직인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련돼서만 이제 면제가 부여가 되죠. 국제기구는 국가가 아니므로 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조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체결한 모든 문서는 해당 국제기구가 소지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계약으로 지급된다. 아닙니다. 국제기구 조약 체결 능력 가지고 있고요. 국제기구의 보안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국제기구의 직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직무적 보호 또는 기능적 보호. 이게 이제 우리 교재 59페이지에서도 59페이지에 국가의 승인, 국가의 종류, 예, 그 사장이었나요? 5장? 예, 5장 거기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59페이지. 그 교재 59페이지에 보면 이 UN 직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UN 본부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 또 나왔네요. 이후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잘못된 것은 이 사건은 국제기구가 설립 헌장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를 다루었다. 국제기구가 설립 헌장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그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이제 국제법상 주체성으로 법 인격이 인정이 됐다는 거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제 맞는 사항이고요.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UN 안전보장이사에 관련 사건이므로 UN 이외 여타 국제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이다. 아닙니다. UN 국제기구의 법 인격성을 이제 인정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맞습니다. 국제기구는 설립 헌장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의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권고적 의견이다. ICJ가 권고적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224페이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국제기구의 요 아까 청구권 네, 여기에 나와 있고 또 59페이지 있거든요. 거기만 살짝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4장 국가의 종류에 보시면 국제법 주체의 개념에서 처음에 요 ICJ 그 복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능적, 직무적 보호권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18년 기말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의 권한 임무. 자, 안전보장이사의 권한 임무인데요. 자, 이것도 네,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데요. 총회는 비가맹국의 회원국 승인 권리 특권 행사 정지 임명에 관해서는 안보리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 문제와 기타 문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231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231페이지 보시면 230페이지부터가 이제 총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회의 기능 중에 231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서 다섯 줄부터 총회의 표결 방식이 중요 문제인지 기타 문제인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총회는 이제 그 회원국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 곳이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그 5국과 10국만 참여하는 기구인데,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다 참가하고 중요 문제와 기타 문제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 의해 다시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 문제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 다음에 기타 문제는 과반수의 그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시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제에 대한 의결 종족수는 3분의 2. 또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여기는 아까 총회와 231페이지, 232페이지에 걸쳐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다시 15장에 그 무력 행사 규제에 대한 내용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15장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자, 국제기구와 국제공무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 요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 나왔네요. 외교적 보호권은 아니라고 했죠. 기능적, 직무적 보호권이라고 했습니다. 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책임의 추궁, 우리 국가 책임 추궁 아까 6장에서 봤었죠. 국가 책임 추궁을 할 때 추궁의 주체는 그 권한은 국가한테 있고, 국가가 피해를 입은 그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거.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기구의 설립 조약에 따라 설립된다. 설립 조약에 따라 설립된다. 이 내용이 아마 우리 교재에는 자세하게 다뤄져 있지 않은데, 그 교수님 강의록에 좀 우리 교재가 2015년도에 나와 있어서 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새롭게 바뀐 부분들은 다 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강의록에 보시면 9장 강의록에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에 나열된 목적이 국제기구 법 인격의 외연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 조약에 따라 설립이 되고, 주체성 또한 그 전문 영역에 한정이 되고요.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의 어떤 정부나 권위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국제기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죠. 국제공무원은 그 국제기구를 대표하고 그 국제기구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적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틀린 거는 이제 요거네요. 외교적 보호권.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 인격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여 한 사건이 ICJ에서 그 손해 입은 유엔 근무 중에 입은 손해배상에 관련 사건, 이게 이제 국제기구의 주체성, 법 인격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그런 사례였죠. 요거는 국제기구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능적, 직무적 보호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제기구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법 주체성을 보호하는지 여부는 다음 중 어떠한 국제 문서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 아까 봤었죠. 그 국제기구의 목적이 나열되는 것은 설립 헌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설립 헌장. 네, 해당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에 그 국제법의 주체성을 보유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보유하는지는 그 해당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016년 기말. 국제공무원은 국제기구에서 근무 시 국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죠. 국적국은 그 국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기능적 또는 직무적 보호, 자신의 국적국의 명시적 동의 필요 없습니다. 국적국의 명시적 동의는 필요 없죠. 무조건 국제기구의
기능적, 직무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직무적 보호권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UN 복무 중 입은 손해배상 공고적 의견, 이거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요거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국제기구에서는 네, 요거를 가장 기억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은 여전히 자신의 국적을 유지하므로 국제기구 복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로지 외교적 보호권만 행사한다. 아닙니다. 국적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도 가능하지만 국제기구에서의 기능적, 직무적 보호권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는 요거 3번이네요. 자,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성을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국제기구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한적, 포괄적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국가만입니다. 네. 1번이 틀렸네요.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은 UN 복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에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국제기구와 그 소재지 국가는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국제기구 소속 국제공무원의 특권 면제, 문제 등을 규율, 활동지 국가와 양자조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국제기구와의 특권과 면제, 22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국제기구 대부분 그 소재지 국가들과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특권과 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국제기구 소재지 국가가 아닌 국가 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활동지 국가와 양자조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UN 같은 경우는 UN 본부가 저기 뉴욕에 있죠. 뉴욕에 있는 그 소재지 국가는 미국과 본부협정을 체결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국제기구 그 공무원 국제기구 국제기구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특권과 면제를 정한다는 거죠. 자, 국제기구는 자신의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적 주체로 인정되고 그러한 설립 목적은 해당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을 통해 확인된다. 아까 봤었죠. 설립 헌장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설립 헌장을 통해서만 국제법적 주체성 인정 여부가 그 범위가 정해지는 거고요. 잘못된 거는 이제 이거였네요. 국제법 주체성,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는 거. 자, 5번, 2015년 기말.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제기구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근무한다. 맞습니다. 자기의 국적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국제기구 이해관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국제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아닙니다. 국적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죠.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기능적인 보호권, 외교적 보호권이 아니라 기능적 보호를 받는다. 맞죠? 국제기구의 기능적 보호권을 확인한 대표적인 국제사법재판소 케이스로 UN 근무 중 입은 피해 손해배상, 공고적 의견. 맞습니다. 자신의 국제기구 그 공무원이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성을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국제법상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어 국제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적 주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설 아니죠. 제한적이지만 조약 체결권도 인정되고 국제법적 주체성도 가지고 있다. 개인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다. 자,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적 주체성을 인정받는 국가와 달리 국제기구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 국한하여 인정이 되죠. 그 영역은 설립 헌장에 나와 있고 국제기구와 해당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특정 국가는 본부 협정 체결에서 해당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의 특권 면제 규율한다. 아까 봤었죠. 본부 협정 또는 그 이행지 국가와 양자 조약 체결해서 특권 문제를
특권 면제 문제 등을 규율한다고 했었죠.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의 공고적 의견이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하는데 기여했다. 맞습니다. 국제기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적 주체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게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9장 마치겠습니다.